정권 교체 압박, 그리고 이재명의 이런 실언과 말하자면 언행의 불일치, 그리고 이 꼼수적인 그런 속셈 이해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윤석열 후보 측 입장부터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제일 큰 거는요, 이 선대위 구성과 관련된 얘기죠. 당연히 김동인 비대위원장 총괄 자리를 비워놓은 상태에서 선대위가 출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찬반 양론이 나오는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 여론도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당 내에서는 그래도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이 비판적 시각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 상당수는요, 이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선대위에 합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면 시종일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우선 작년 총선 때 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뛰었잖아요. 뭐 공동인지 총괄인지 하여튼. 예.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 할 때 왜 했나요? 정권 교체를 기반을 만들려고 비대위원장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광주 묘지까지 가가지고 무릎 꿇고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호남 지역의 우리 유권자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이 제도적 개선도 많이 했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죠. 이번 4월 7일 서울과 부산에서 시장 보궐선거 때 무슨 내용을 했냐요? 정권 심판을 하면 우선 두 자리 우리가 찾아와야 되겠다.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과거로 올라가기 전에, 물론 과거야 뭐 보수 진보 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이 어느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좋게 얘기하면 이념적 이 스펙트럼과 관계없이 오로지 실리와 실용적 측면에서의 국정 운영, 그리고 국가의 비전, 이런 걸 설계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요, 그래도 하나의 지존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국민들도 저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실체적 뭐라고 그럴까, 이념적 색깔이 현 시점에서는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1년 전부터만 거슬러 온다고 한다면 정권 교체를 통한 국민의힘의 재집권, 이거를 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온 분이 지금 갑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갖고 뭐 민주당에 갈 수 있겠어요? 가서는 안 되고, 또 가도록 놔둬서도 안 되고, 일단 우리 선대위 안으로 이제 모셔와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시간이 너무 이제 많이 흘러가고 있다. 예. 그런데 비해서 이재명 쪽에서는 엄청 지금 뛰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이 속임수 변신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과연 이제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새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느냐, 이런데 이제 말하자면 고도의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보면 그동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를 이렇게 밀어붙였다면 이제는 윤석열 후보도 어느 정도는 선은 딱 내걸고 있다. 마지노선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정상 복귀.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도요, 이런 기자회견 하는 거 이준석 대표 나는 몰랐다, 이제 하소연하고 나섰어요. 자, 그런데 이 기자회견은 갑자기 결정된 것이라서 사전에 뭐 조율하고 자시고 할 틈이 없었다, 이런 이 캠프 쪽 반응이 나온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이 이제 상임위원장 자리를 이제 제대로 수행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6명의 총괄본부장 체제도 가동이 됐어요. 다만 안타깝게도 뭐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김성태 직능총괄본부장이 조금 전에 오늘 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보완 인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도 결국은 더 이상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양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돌아올 수 있는 일할 수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체면 손상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조금은 뭐 명예까지는 이미 뭐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많이 헤쳐졌어요. 그래서 좀 깎여진 체면이 있으면 이거를 조금 덜 깎이게 하는 상황에서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별로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말이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TV조선의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 선대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민주당을 반면 교사로 삼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이죠, 그러니까 25일 날 이 만찬에서 선대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사전적으로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부터 사람부터 사전에 본인이 일할 수 있게 해야만이 선대위가 효율적이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완탑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 이 완탑도 중간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끼지 않는, 이것을 원해요. 그게 바로 효율적 운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선대위 효율적 운영 체제가 하나는 시스템적으로 우선 상층과 너무 많다는 것이고, 또 디테일한 측면에서는 김병준 위원장 나하고는 케미스트리가 안 맞으니까 빼라, 이것이 효율적 운영의 전제 조건이에요. 너무나 큰 조건을 내세웠다.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은 이미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국회에서 입법 조치 딱 도장 찍어서 방맹이 3번 뜯으면 끝나잖아요. 이걸 바꾸라라고 하는 것은 김종인 위원장이 지나치게 욕심이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되면요, 본인이 얘기하는 대로 효율적 선대위 운영이 안 되고 그야말로 기스난 상태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접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주장한 언급한 내용이 민주당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현재 선대위는 내가 도와줄 여건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선대위는 도와줄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6명의 총괄 선대위원장, 뭐 그동안에 뭐 이 하이에나 아니면은 뭐 파리떼 아니면 자리사냥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들은 제거하라 이런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또 이 총괄 밑에 상임위원장이 있고 그 밑에 공동위원장이 있어요. 이런 이 옥상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단선 구조, 심플한 구조로 바꾸라고 하는 얘기인데, 윤석열 후보는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메모드급 선대위가 필요하다는 이런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 중심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또 맞지 않아. 그래서 이 대목도 윤석열 후보가 받아주기에는 이미 늦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확실합니다. 더군다나요, 이 김병준 위원장의 이제 정상적인 직무 수행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역할 변경은 없다라고 또 윤석열 후보 본인이 또 밝혔어요, 언론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담아내기는 이미 늦었다. 더군다나요, 김종인 위원장 측에서 핵심 인사는 뭐라고 하냐면, 김종인과 김병준 두 사람이 국가 역할에 대한 생각부터가 굉장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부질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문도 나와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말이죠, TV조선에서 이렇게까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김병준 역할을 좀 제안하면 들어가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글쎄 나한테 그걸 물어봐야 누가 크게 관심도 갖지 않는 사람한테 왜 그걸 자꾸 물어보느냐, 퉁명스럽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요, 특별히 무슨 역할 조정 같은 거는 전혀 없다. 그리고 최고의 결정사항은 번복이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똑부러지게 내놨고,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도요,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갖든지 간에 지금 선대위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이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그렸던 그림을 현재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지 않고서는 컴백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요, 이 기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림을 바꾸게 하려면, 그림 새롭게 그리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삼류 작가들은 금방에 그릴 수 있죠. 저거를 뭐 그림 새로 그리다 면 1분이면 새로 그리잖아요. 그러나 이 원로 작가들, 유명세가 있는 작가들은요, 그렇게 그림을 한번 그리려면 뭐 시간이 무한정 걸리잖아요. 똑같다. 그래서 김종인 이 위원장의 정치적인 위상 이런 걸 보면 이제 시간이 약이다라는 대목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약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제가 보기에는요, 충분한 시간은 오늘하고 내일밖에 안 된다. 더 가면요, 기세가 너무 많아서 이제 약 줘도 그야말로 주사 맞아도 쉽게 치유가 안 돼.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말 내일까지는 이제 입장을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 측의 입장문을 하나 보면은 뭐냐, 지금 이재명 그야말로 이 데이트 폭력, 그리고 조폭 변호, 조카 한 명만인 줄 알았는데요, 국제 마피아파 조폭 요원에 대한 또 다른 이 변론 사건이 지금 불거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재명 이런 변론과 관련해서요, 왜 해필이면 이미 그렇잖아요. 아니, 조카가 그렇게 뭐 조폭이면 이 인성이 그렇게 나쁜 사람의 가족이, 홍준표 의원도 그렇잖아요. 이 조폭 출신 인성이 이게 과연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서야 되겠느냐, 반대 의견을 분명히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조폭 한 사람을 변호한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성남국제마피아파의 조폭 변호.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윤석열 캠프 측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만약 인권 변호사면 조폭은 인권 보호 단체냐. 예. 그래서 왜 이재명 후보의 주변은 이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일에 유독 많이 연루되어 있느냐, 이런 비판적 입장문을 내놨어요. 예. 뭐냐면요, 이 성남국제마피아파의 핵심 조직폭력배 이준석이잖아요.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 사람이 2016년도에 이 이재명 시장이 시장일 때죠, 성남시에서 선정하는 중소기업인 대상의 장려상을 받았어요. 근데 2015년도 8월에 설립된 회사가 바로 코마트레이드인데 1년도 안 돼가지고 그야말로 이 상을 받는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뭔가 뒤에 거래가 있었던 것이죠. 이거를 지금 윤석열 후보 중에서 비판하고 있고, 또 코마트레이드는 이재명 후보의 역정 사업이자
이재명 후보가 구단주였던 성남 풋볼 클럽에 또 기부금을 냈고, 또 이재명 후보의 후임인 은수미 시장한테도 운전기사를 대조와가지고 불법 혐의로 이 은수미가 또 이게 선거법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까지 했어요. 이런 것이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조폭의 유착 의혹 제기, 이것은 기울어진 운정당 탓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인권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느냐. 예, 그 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참여하라.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이죠. 지금 이제 공수처, 저도 이제 어제 심야 방송을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윤석열 후보 중에서 이 공수처, 뭐, 김웅 압수수색은 그 영장 발부 자체도, 정말 문성관 판사, 영장 전담 판사, 이상한 이념적 편견에 빠져있는 영장 전담 판사잖아요. 그러니까 영장을 내줄 것은 안 내주고 안 내줄 것은 내줘.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 이 판사예요. 그러니까 MBC 광우병 PD 수첩에 대해서 무죄 판결한 사람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압수수색 영장, 문제가 많은 압수수색 영장을 말하자면 허가해준 문성관 판사에 의해서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서울중앙지법의 준항고 심판 판사는 말이죠. 이러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서 김웅을 심판하러 가는 거, 이거는 불법 수사다. 그래서요, 이러한 김웅 의원의 준항고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공수처에서 압수해간 말하자면 증거물들 전혀 법적 효력이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공수처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들여진 영장 전담 판사의 엉터리 판결 집행이 됐어. 그런데 법원에서요, 제대로 된 판사가 이거는 불법 투성이 압수수색 영장이다. 이 영장 집행이다. 그래서 무효화시키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이러한 공수처는 이제 빨리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출범 때부터 정치적 편향성 우려가 많았는데, 이 공수처가 결국은 정권 유지, 정권 재창출, 이런 목표와 사명감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편향된 수사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야당에 대한 탄압 및 불법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수사 책임자를 파면하라. 그리고 공수처를 해쳐야 할 이유가 산더미처럼 쌓여간다 그랬는데요. 이 얘기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어젯밤에도요, 이 공수처, 국민이 세금만 축내는 공수처 빨리 없애라. 공수처에 무능한 거는 이미 다 확인되고 입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요. 이 윤석열 이 후보 측에서도 그런 입장문을 내놨고, 또 마침 오늘 조선일보 사설도요, 공수처 이번엔 치졸한 보복 수사, 세금 낭비 말고 없어져야, 이런 제목 하에 이 공수처 이거 빨리 없어져야 된다, 이런 사설까지 내고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출범 10개월간 수사해온 사건은 12건인데요. 4건이 윤석열 후보 관련 사건이에요. 그리고 수사 대상 고위 공직자가 7,000명이 넘는데 사실상 윤석열 후보 한 사람만 쫓아다니는 그런 공수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대장동 의혹이야말로 공수처가 최우선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못 본 채 하고 있어요. 이런 공수처는 181억 원의 국민 세금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그래서 공수처를 해산하라. 이렇게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공수처 폐지 캠페인을 벌이고요, 이럴 때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벌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재명 이런 포악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홍준표 의원이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 코너에서 말하자면 윤석열을 찍어야 되느냐, 이재명이 찍어야 되느냐, 이거 답이 안 나온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살인자 집안 출신의 포악한 후보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조카가 여성 2명을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을 언급한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포악한 후보 안 된다라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살인자 집안 출신. 이 얘기는 결국 지금 후보가 둘이잖아요. 그렇다고 뭐 안철수, 심상정 찍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김동연 찍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이제 홍준표 의원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윤석열 후보 지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 표명, 아니면은 윤석열 후보 쪽에서의 러브콜에 홍준표 후보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는 이제
결정적 모멘텀에 와 있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최근에요, 윤석열 이런 홍준표 후보의 여러 가지 이런 입장문을 보면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한 어제하고 오늘 나와 있는 것들을 3개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이번 판에서는 정당의 구분이 모호해져 간다. 그래서 지금 박창달, 본인의 캠프에서 뛰었던 박창달 전 의원이 이재명 지지선하고 그쪽 캠프로 갔잖아요. 이거를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수민주당 출신 우리 당에 오는 것이 참 놀라웠는데, 우리 당에서 45년 헌신한 분도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골수민주당 출신은 이제 김한길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야를 넘나드는 80 넘은 노정객도 여야 정찰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웃지 못할 사건이다. 정권 교체를 하자는 건지 정권 교대를 하자는 건지 알 수 없는 대선판이다. 참 국민이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안개 속 대선판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노마로 통하듯이 정당의 모든 것은 당대표를 통해야 한다. 당대표를 패싱하고 당대표를 깔보는 정당은 이입집단에 불과하지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면서 호가의원 사람이 많은 조직일수록 그것은 병든 조직이고,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선출된 당대표가 당의 제일 어른이다. 그리고 잔인한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둔갑시키는 재주는 대장동 비리를 국민의힘 게이트로 둔갑시키는 재주와 흡사하다. 검사 사칭에 총각 사칭, 나가 대선 후보 사칭까지 참 더러운 대선판이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쉬겠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방금 1시간 전에 나온 게 이번 대선은 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쉬겠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포악한 집안 출신이 대통령이 대선은 되느냐, 여기에 방점이 써져 있고, 이런 거를 보면 결국 뭐라고 그럴까요? 이재명 버리고, 이제 명시적으로 버리고 윤석열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임승호 대변인, 대변인 그야말로 철저한 시험을 통해서 합격한 사람이잖아요. 이 임승호 대변인 20대인데, 임승호 대변인이 페북에 글을 올려서 이번 윤석열 후보 선대위 구성과 관련된 갈등 상황 실감이 크다. 실망이 크다. 이런 취지의 페북에 글을 올려서 이게 많은 뭐라 그럴까요?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여기에 말이죠. 정진석 지금 국회 부의장 최다선이죠. 5선. 댓글을 달렸는데 이게 또 난리가 났어요. 댓글 뭐라고 달렸느냐? 안타까운 마음 참 잘 알겠습니다. 당 대변인은 어디까지나 당 전체를 대변하는 임무가 우선이다. 개인적인 논평보다는 당을 대변하는 공식 논평에 집중해 달라. 이렇게 좀 쓴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거기에 정진석 의원의 이런 댓글에 지금 또 다른 대댓글들이 엄청 달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시간 만에 댓글이 60개 정도나 올라왔는데 주로 정진석 의원에 대한 비판, 이런 입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쓴소리 듣기 싫으냐, 꼰대다, 이 힘답다, 이런 이 비판적 말하자면 이 댓글들이 달렸는데, 그야말로 이거는요, 이 댓글이든 대댓글이든 비판이든 찬성이든 간에 다들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 그러지 않아도 여권에서 그야말로 이 불공정한, 그리고 타당치 않은 부적절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승호 대변인의 좋은 지적이 역으로 여당에 의해서 논쟁화되는 것이 좀 안타깝다. 그래서 한마디 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판적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정진석 국회 부의장 다시 한번 찍어 누른 것처럼 느껴집니까? 쓰고 싶은 대로 쓰십시오. 저는 경험이 적은 젊은 대변인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을 뿐이다. 이렇게 한마디 또 답글 있는데요.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조용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재명 후보 마치 자기가 이제 선거를 포기할 것 같은 아주 애매모호한 입장문을 조금 전에 내놨습니다. 바로 호남에서 했는데요. 본인이 작년까지만 해도 출마 안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예. 자, 그러면서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나타난 이런 여러 가지 그들이 아니라 훨씬 유능하고, 그래서 지금 나타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이낙연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훨씬 유능하고 훨씬 실력 있고 진실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저 이재명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언제든 과감하게 포기하겠다. 그게 공인의 길이다. 예. 이렇게 밝혔는데, 유능한 사람들 많아요. 미안하지만 조건 없이 사퇴하라.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지금 홍준표 의원 얘기가 많잖아요. 얼마나 정말 부족하고 상처가 이게 많습니까? 전과 사범, 그다음에 김부선 스캔들, 조폭 2명의 이 변호, 이 정도면 그만둬야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장성민 전 의원이 이제는 이재명 이 살인변호 끝났다. 이 정도 되면 이미 끝났다. 그러면서요. 예시 중에 하나로 바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이가 딱 호남에 가 있는데 거꾸로 이낙연은 충청도와 경남 지역에서 순회 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당내에서 플랜 B로서의 몸집을 키워가는 행보다. 이런 입장을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월간중앙 인터뷰를 통해서요. 이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을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DJ 민당이었다면 이재명 후보 정도의 도덕성을 가진 인물은 구의원 공천 신청도 어렸을 것이다. 심상정 후보로서는 만일의 경우 자신이 여권의 플랜 B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완주할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상당히 그럴듯하다, 시나리오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또 이 무너진 국정원의 정보 능력, 외교안보 체제 다시 세우는데 인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출마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 성원 당부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주변에 제 방송은 일체 재정적 경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권유해 주시면은 그야말로 정권 교체, 특히 지금 2030 세대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윤석열 후보의 취약 연령대 중에 하나가 2030인 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젊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에 대한 전옥현 안보정론 구독을 각별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번 시간에도요. 이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합류 문제에서 많이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윤석열 후보가 결국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선을 긋는 것이 아니냐, 즉 일종의 결별을 선언한 것이 아니냐, 이런 걸로 해석될 수 있는 입장문을 내놨고요. 그리고 김성태 직능총괄본부장이 자진 사퇴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잘 몰랐었는데 상당히 감사하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그대로 계속 기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 여권에서의 불만이 많고 또 이것이 2030 취약 연령층들의 말하자면 이 지지 세력화에도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김성태 총괄본부장, 직능총괄본부장 사퇴를 수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오늘 입장문을 밝혔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대위와 관련해서요, 이 원톱이니 투톱이니 하는 말 자체가 민주적인 선거운동 방식과는 조금 안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한다. 그래서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원톱,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의 핵심 요구사항은 원톱이어야 된다. 그리고 옥상옥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할 때 옥상옥이 누구냐? 바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톱, 투톱 이거 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한글로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원톱으로 세우는 거는 근본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선대위 원톱은 그러면 김병준 상임위원장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원톱 투톱이라는 말 자체가 민주적인 선거운동 방식하고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이 총괄 실권, 즉 전권은 주지 않겠다. 그래서 이 전권은 후보인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선대위라는 것은 선거운동의 헤드쿼터가 아니냐. 선거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협의체 방식으로 해나가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후보라고 해서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대외적인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후보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후보인 나도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선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조율하는 이런 측면에서 즉 중지를 모아서 선대위를 이끌어가는 걸 예정인데 어떻게 감히 김종인 위원장한테 전권을 줄 수 있겠느냐? 나는 전권을 줄 수 없다. 후보인 나도 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편안한 이 워딩을 통해서 이 원톱 투톱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의 속뜻을 분석해 보면 김종인 원톱 이거는 이해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의 원톱은 김종인이가 아니고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상의 결별선은 최후 통첩, 최종 입장 이런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언론들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일단은 냉각 기간이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냉각 기간가 언제 끝나느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빠진다든가, 이럴 때 결국은 그때 가서 김종인 위원장을 등판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요, 김병준 위원장 체제로 선대위가 작동할 가능성이 더 커가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직능총괄본부장인 김성태 의원이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서는요, 본인이 선거운동에 조금이라도 긴장을 초래하는 일은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의를 표명한 건데, 이 윤석열 후보 본인은 사건이 너무나 좀 오래됐기 때문에 잘 기억을 못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뜻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가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서 사죄한다, 이렇게 발언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습니다. 이 얘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 서거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나도 가야 되지, 말하자면 빈소를 방문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가요, 여론의 영풍이 심상치 않다 보니까 이 선대위에서 그야말로 이 빈소 조문은 하지 않겠다, 방문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이 선회됐어요. 이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다시 또 본인의 이런 발언이 논란으로 야기돼서 여권으로부터 터무니없는 비판이 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청년 세대들, 2030 세대들의 지지를 어떻게 유도내느냐가 관건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요, 오늘 예술의 전당 청년 작가 특별전 마스커레이드 전에 저를 관람했고, 거기서 문화예술 전과 청년 4명과 1시간여 이상을 전시장을 같이 둘러보면서 많은 또 해석을 내놨어요. 그리고 이 다 전시장을 둘러본 뒤에 기자들의 소감을 물으니까요, 한마디로 대단하다, 개별 작품의 규모나 구상력, 표현력, 그리고 상상력이 기대를 10배 이상 뛰어넘는 것 같다. 청년이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주축 역할을 해야 할 사대라는 것을 오늘 확신하게 됐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과연 내 앞날이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청년의 심리 상태를 불안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작품 중에서 그런 느낌을 받은 것들도 있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특이한 것은요, 이 오늘 쭉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말이죠, 제 처가 이 자리에서 자코메티 전시도 했었고 르 꼬르비지에 전시도 기획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면서요, 오늘은 다른 일이 있어서 못 왔는데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요, 이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친 뒤에 자신과 동행한 4명의 전공자한테 엄청난 도전 정신을 청년 예술의 키워드로 꼽으면서 도전합시다 라는 말로 격려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이 김건희 씨 부인을 좀 데리고 올 걸 잘못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언론에서도 이 김건희 여사는 과연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이 유세활동 측면 지원할 것이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오늘 어제서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이 후보, 바로 이제 김혜경 씨가 부인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거 언제 우리 김건희 여사의 경우 등장하느냐 관심이 많을 텐데요. 중앙일보가 아주 보도를 자세히 하고 있어요. 이 중앙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 우선 3가지 형태의 활동 방향, 활동 전략, 이런 거를 지금 캠프에서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는 하나는요, 이 조용한 행보, 즉 자맹 유세를 하는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이 김혜경 씨는 굉장히 공개적으로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인위적인 쇼라고 보일 정도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이 김혜경과는 좀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용한 행보, 그리고 요란스럽게 떠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차별화 전략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차별적 행보 중에 하나가 바로 조금 전에도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듯이 이 김건희 씨가 장점으로 되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이 분야를 접점으로서 찾아보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공개활동 방향의 하나고요. 이 공개활동 말고서도 조용한 내조 차원에서의 이런 활동. 그래서요, 이 윤석열 후보가 주요 인사들을 만날 때면 간간히 자리를 함께 하는데, 그 자리에서요,
윤석열 후보를 아저씨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저도 뭐 처음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러한 그러면 이 무대 뒤에서 조용하게 비공개되게 만날 때 통상적으로 우리 아저씨 좀 끝까지 잘 도와달라, 알고 보면 눈물도 많고 정도 많은 사람이다, 이런 당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12살이 연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만날 때는요 아저씨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잘 할 테니까 우리 남편 좀 꼭 지켜달라, 아니면 건강에 해로우니 술은 조금만 주라, 이런 당부의 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에서 조용히 내조하는 이런 방식도 생각 중에 있고, 또 하나는 집밥 내조를 좀 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정치인 아내로 하는 선거 내조는 아무래도 좀 어색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부부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이게 자기 의사를 그렇게 강하게 내세우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본인이 직접 음식을 대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남편의 장점을 어필하는 식으로 집밥 내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집밥 내조를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세 가지 형태의 말하자면 지원 활동에 힘을 싣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오늘 이재명 후보가 전남 장흥에 있는 토요시장을 찾아가지고요 즉석 연설을 했어요. 여기 즉석 연설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무능무식 무당의 산무 후보다 그러면서요, 본인에 대해서는 참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실력과 실적과 실천의 삼실 후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 가정 논란 이런 걸 가리켜 가지고 출신의 미천함과 나름 세상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오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들을 여러분이 비난하면 감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런 비난, 이거와 관련해서요 김은혜 대변인이 저녁 때 논평을 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의 말로 뜬금없이 야당 후보를 산무라고 깎아내리는데 산무의 원조는 진작부터 이재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에 대해 이제 산무는요 무법, 무정, 무치예요. 무치. 무는 무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잖아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통령 후보에게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그리고 무정, 어버이날 새벽 벌어진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 조카가 자행한 극악한 범죄에 희생당한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 단 하나의 공감 능력이라도 있었다면 2심까지 심신미약만을 주장하면서 가명에 올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무정한 측면을 밝히고 있고, 또 무치에 대해서는요 원주민 피눈물을 흘리게 한 대장동에는 탄군일의 최대 공공이익 환수라고 하고, 약자를 짓밟은 조폭 변론에는 조폭인지 몰랐다고 하는 이 후한무치한 행동, 이 무치다. 그래서 아주 그 장명을 잘했어요. 무법, 무정, 무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말은 꼭 알아두세요. 무법, 법이 없는 거. 무정, 정머리가 떨어지는 거. 무치, 후한무치한 거. 이 세 가지. 이렇게 비판하면서요 태생마저 편을 가르는 의도에 아연실생하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누구보다도 선량하고 품격 있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2번 상처를 준 셈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양수 수석 대변인도 오늘 입장문을 내놨는데, 그야말로 이제 조카 37번이나 말하면 잔인하게 살해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조카는요 바로 성남의 국제 마피아파, 여기에서 또 폭력으로 해서 살해한 이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성남 국제 마피아파라고 하는 것은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청년들을 속여가지고 태국에 감금하고 잔인한 폭력으로 살해하기도 한 폭력 단체예요. 자, 그래서 이재명은요 이 성남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들을 여러 차례 직접 변호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 또 다른 조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강동구 모녀살인 사건과 관련된 조카, 그 다음에 국제 마피아파 여기에 있는 조카, 이 조카 변론을 4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런 걸 보면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피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피해. 피해. 이재명의 피해, 이 DNA가 문제가 있는 것임이 드러난 이런 대표적 사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홍준표 의원도 이 청문 홍답 코너에서요, 말하자면 잔혹한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둔갑시키는 재주는
대장동 비리를 국민의힘 게이트로 둔갑시키는 제주와 흡사하고 검사 사칭에 총각 사칭 그리고 나가서 대선 후보 사칭까지 참 더러운 대선이고 그래서 이번 대선은 본인은 쉬겠다 이런 입장문까지 내놓는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쨌든 간에 이재명 후보는 인권 변호사를 자칭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인권 변호사라고 한다면 성남 국제마피아파는 인권보호단체냐 이렇게 이양수 대변인이 맞받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요 국민 앞에 자신 주변의 조직폭력배와 얽힌 일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실을 밝혀라 그리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참회해라 하라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이재명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또 얼마나 또 유세해서 그야말로 이 말바꾸기 꼼수 이런 전략을 취하게 될지 굉장히 참 뭐라고 할까요 안타까운 현실이다. 더군다나 오늘 이 광주에서 보면요 마침 생일이었다고 그래요. 생일했는데 거기서 또 이 생일 축하 얘기도 또 하고 또 그리고 이 부인과 말이죠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다시 연출을 하고 다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뭐 이런 거 얘기는 이제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뭐 하트를 그리고 사진 같이 찍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이런 이 유세 지원 활동 이제는 역겨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뭐라 그럴까요? 지금 현재 이 이재명과 이 부인 김혜경 유세 활동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선대위 중요한 이재명 캠프 인사가 있었어요. 무슨 인사가 있었느냐? 바로 비서실장에는요 이낙연계의 오영훈 의원 그리고 정무실장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계를 포용하고 그 다음에 친문 세력을 포용하겠다는 그러한 전략으로 인사를 한 것 같은데요. 친문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이낙연계 데리고 간들 중도와 2030 세대들이 그렇게 쉽게 이재명 쪽으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홍준표 의원이 안철수 이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아웃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지자들의 요청에 대해서요 아니다 좋은 사람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